역전다방을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화이지 해석판을 기대한 전쟁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게 우리 최 박사님도 그렇고 유한수 교수님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독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시잖아요. 자, 독소전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근본과 뚝심이 있는 팀입니다. 그냥 시작 못합니다. 네, 댓글들도 보면 시청자분들이 분명 바로 시작 안 할걸?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독소전쟁 시작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게 생각보다 많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있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뭐 독소 전쟁이 엄청나게 큰 전쟁인데 독소를 빼는 전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디톡스. 예,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독소 전쟁에 관한 독소적인 오해와 편견이 많죠.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30년 훨씬 전에 냉전 시기에 형성되었던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군사 매니아, 밀떡들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 혁명과 그다음에 러시아 내전일 텐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길잡이로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가 흔히 적백내전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내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조차도 사실은 아는 내용이 정말 적어요. 이 교수님이 계셔서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실 제가 그 학부 졸업 때 졸업 논문이 브레스트 리tov스크 조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 때 이제 1917년 혁명에 관한 논문을 썼고,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는 1918년부터 1921년까지 내전 시기를 다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네, 소쩍새가 그때부터 울었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 빨간색 넥타이와 하얀색 머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적백내전을 한번 시간을 이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 후반 1918년 3월 초입니다. 그 뿌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었고요. 산적한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레닌의 소비에트, 현재 러시아 상황 어떻습니까? 1918년 3월에 드디어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탈을 해서 전쟁에서 빠져나오는데요. 18년 3월에. 그때 집권당은 이제 볼시비키 당이었죠. 볼시비키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 맨시비키와 사회주의자 혁명가당 이들도 사회주의자인데 이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무정부주의자들도 원래는 볼시비키와 함께 했었는데 무정부주의자가 볼 때 아니 정부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강압적인 통치를 하면서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면서 또 볼시비키가 등을 돌리게 되죠. 또 하나 영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옛날의 러시아 정부를 세워서 러시아를 다시 1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들어오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열강하고도 이제 척을 지게 된 상태고요. 그런데 가장 또 무시무시한 게 역시 군주주의자 내지는 옛날 러시아 제국을 다시 만들자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백부일 텐데요. 적청도 아니고 왜 적백이에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보면은 청군 백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가요제 하면 뭐 홍백백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구분은 상대 편을 구분하기 위한 색깔의 구분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쟁사 공부하다 보면은 적과 청이 있어요. 그럼 나랑 조금 가까운 쪽은 청색입니다. 그러니까 아군은 청색이고 적군은 적색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볼셰비키는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계급 혁명. 혁명의 상징적인 색깔이 뭡니까? 붉은색. 빨간색이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그럼 붉은색에 뭔가 다른 색깔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청색을 안 썼단 말이죠. 청색을 써버리면 좋은 편 같이 보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모든 거를 다 포섭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백색입니다. 그리고 백색은 항상 옛날부터 왕의 느낌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복고주의적이고 왕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백군이라는 게 여기 반볼셰비키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그래도 다 공통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게 뭘까?
러시아를 혁명 전으로 돌리자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원래 프랑스 부르봉 왕가도 흰 백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백색이 채택된 게 아닌가. 예. 근데 그래서 러시아 그 내전이 1918년부터 1921년, 22년까지 지속이 되는데 여러 세력이 그 이합집산하면서 대결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놓고 네. 보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혁명군이고 그 반대편에 가장 강성했던 반혁명 세력이 군주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예전 러시아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흰색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백내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역사학자들은 적백내전이란 말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러시아 내전이란 말을 씁니다.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가지 세력 말고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색깔로는 네. 녹색이 있습니다. 네, 녹색. 녹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녹색이요? 네. 녹색하면은 그린. 환경군 아닙니다. 농사. 아 그렇죠, 역시 그렇죠. 농민군. 농민들. 예, 예. 네. 러시아에서 농민들이 90%를 차지합니다. 90%를 차지하는 이 집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정권의 유지에 그렇죠.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도 농민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반혁명 세력, 특히 이제 군주주의자들도 농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 농민 같은 경우가 1917년에 전제정에 반대하면서 귀족들의 토지를 다 나눠 가졌는데 그것을 그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네. 정치 세력에게 표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볼시비키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죠. 근데 문제는 이제 땅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볼시비키에 대해 딱히 애정이 없는 목표를 거예요. 딱한데요. 예, 예. 그 더군다나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민들은 그 도시로부터 공산품을 얻기 위해서 농산품을 파는 것인데 물물교환하고요. 도시에서 공산품을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줄 공산품이 없고 그러면 내가 사실은 공산품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농산물을 도시에 줬는데 그렇죠. 내가 왜 줘? 하면서 그걸로 뭐 할까요? 술 빚어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술 빚어서 먹습니다. 먹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네. 도시에서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민들이 살기 위해서 농촌으로 내려갑니다. 귀촌해요. 예, 예. 그러면서 도시의 노동계급이 해체되는 해체되고.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볼셰비키로서는 그렇죠. 완전 노동자들의 네. 모임이어야 돼. 만약에 식량난이 계속되어서 도시 노동자 계급이 살아남기 위해서 농촌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사실은 혁명이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 그 볼셰비키들이 농촌에 내려가서 곡물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식량표 끊어가지고 끊어줄게요. 줄 테니까 나중에 저희가 상황 좋아지면 갚아주겠습니다 하니까 농민들이 아니 이거 종이 쪼가 아니냐면서 안 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곡물을 강제로 수탈.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도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노동계급의 해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농민들과 볼셰비키 당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약간 그러면 농민들은 백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그래서 그 참으로 좀 오픈 그 얘기가 있는데요. 1918년 2월까지 이게 정식 명칭이 볼시비키 당이었고요. 그다음에 1918년 2월에 당대회를 통해서 이름을 러시아 공산당하고 이제 괄호치고 볼시비키라고 쓰거든요. 같은 당이에요. 볼시비키 당과 공산당이 같은 당인데요. 농민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볼시비키 당은 자기에게 토지를 준 당. 근데 공산당은 와가지고 네, 곡물 뺏어가는 당이라고 해서 자기는 볼셰비키 당은 좋아하는데 공산당은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반혁명군이 흥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내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세들도 많이 개입을 하면서 국회전의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지금 내전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내전에서는 어떤 영토를 두고 민심을 누가 얻느냐가 사실 승패의 가장 그러네요. 결정적인 요인인 건데 이 농민들이 지금 이제 설명 들었을 때는 누구 편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 누구한테 민심이 갔는지를 예,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도 이 농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유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인구의 지금 90%라는 것은 결국 이 농민이 뭐가 된다는 건 군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농민들이 독자적인 세력들을 또 만듭니다. 공산당도 농민들을 소위 말하는 못 살게 굴고 그다음에 반혁명 군대도 백군도. 백군도 네. 농민들을 못 못 살게 구니까 다 싫어하면서 자체
무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게 바로 이제 농민군인데요. 그래서 농민군을 그러니까 그린암이라고 하죠. 그린암. 녹군이라고 하죠. 역시 녹군. 그래서 이게 보통 2개만 있으면은 그 승부가 빨리 나죠.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녹군이 있기 때문에 삼각 체제가 되면서 이게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하자면 삼국지 위초고가 그렇습니다. 있어서 팽팽하게 세 안정이 개. 돼버리니까. 예. 그리고 농민들에게 가장 잘 그 호소력을 가졌고 뭐랄까 농민들에게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무정부주의입니다. 아나키스트. 예, 뭐 중앙 정부 필요 없어. 우리 마을에서 우리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거에 가장 합당한 것이 정부가 없는 이념이니까요. 무정부주의자들과 결합을 하는데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이 그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녹색과 예, 검은색. 녹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흑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백 내전으로 1대1의 대결이 아니라 녹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세력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 백군과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쉽게 말하면 그 붉은 군대와 싸우기도 하면서 상황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게 3년 동안 지속이 된 것이죠. 우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적백 내전 아니고요. 삼국지였습니다. 러시아 내전으로 좀 통일하면 좋을 예, 것 예. 같습니다. 네. 저 그런데 저희가 러시아 내전을 조금 들여다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어떻게 여기하고 여기가 이 편이고 저기는 저 편이고 이게 말이 되나라고 지도를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지 세력이 아예 지역마다 달랐던 거예요. 러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페트로그라드가 산업 도시고 원래 수도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소비에트는 모스크바로 수도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지금 정치적 중심지죠. 그러니까 산업 중심지 페트로그라드가 있고 모스크바가 있는 이 일대를 적군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반볼셰비키 세력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 크게 봤을 때 이제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볼가강과 시베리아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지금 콜차크라는 사람이 이끌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남부입니다. 남부는 데니킨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북 쪽 발트 삼국. 발트 3국이나 아니면 북쪽에서부터 바로 페트로그라드까지 올 수 있는 그 길이 또 열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운데 적군을 두고 백군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훨씬 같아요. 유리하게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보기에는 그런데 노른자에는 그래도 당연히 적군이 지금 예, 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볼시비키 당, 그러니까 레닌의 당은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혁명의 두 도시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예, 둘 사이를 그 있는 축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해내야지 되는 상황인데 원래 수도가 이제 페트로그라드였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뭐 생산도 잘 되고 도시민도 많고 노동자 계급도 지지층도 확실하고. 예, 근데 왜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독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독일군의 진격과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방어 목적으로만 따지자면 아무래도 내륙 깊숙이 있는 모스크바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고요. 레닌이라든지 새로운 혁명 세력에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페트로그라드는 러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을 부정하고 러시아 제국의 유산을 끊겠다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새로운 수도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제 두 번째 그 도시였던 모스크바로 중심지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이유와 상징적인 의미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자 그렇다면 러시아 내전 본격적으로 한번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군은 도대체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1917년 혁명 과정 속에서 이게 공장마다 붉은 근이다라고 해서 적위대. 공장의 재산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민병대 비슷한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을 핵으로 해서 붉은 군대가 1918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일단 규모가 별로 크지 않죠. 징병제 단계가 아니라 자원 입대한 사람으로만 군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사실은 뭐 몇몇 명 단위밖에 안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데 장교들이 그 대부분은 이제 귀족 출신이거나 백군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구 러시아 재정 장교들. 예. 장교들이 다 군복을 벗고 망명해 버리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거나 아니면 반혁명 세력 측에 가담을 합니다. 아, 열세였네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이래서 초기에 1918년 8월부터 반혁명 세력과 혁명 세력이 무장 충돌했을 때 붉은 군대가 연전연패합니다. 그래서 붉은 군대를 키울 때 장교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장교를 하냐면요. 제가 좀 사진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안톤 블리즈냐크라고 하는 한 17살 됐겠는데.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요. 연령이 얼마쯤 돼 보입니까?
한 20대 초반? 아니 나는 한 10대 후반? 아, 난 고등학생 같아요. 예, 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일 텐데요. 일단 그 사진을 놓고 추정을 해보면요. 어느 계급 출신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그 사회 계급이. 그냥 노동자 잘 사는 사람 같지는 않아. 예, 예. 무산층이 무산층. 일단 저 손을 보시면 압니다. 손. 굉장히 거치네. 예. 육체 노동을 한 손일 수밖에 없죠. 네. 농민이나 노동자 출신입니다. 나이가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데 지휘관이에요. 왜냐하면 쌍안경이. 예, 쌍경을 차고 있다는 것은 지휘관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장교가 모자란 상태에서 저렇게 젊은 거의 어리다 싶은 친구들이 장교를 하는 것이고요. 저거는 순수하게 실력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왼쪽 그 소매에 검은색 선 같은 게막 줄이 있죠. 예.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이게 설마 필마크 아니에요? 저게 중상을 당한 횟수입니다. 아, 중상당한 횟수. 예. 부상당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저 안톤 블리즈냐기라고 하는 젊은 붉은 군대 지휘관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아마 싸웠을 텐데 그때부터 내전 시기까지 크게 다쳤던 그 횟수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보통 한 10개 정도가 돼 보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바로 노동자, 농민 출신 젊은이들이 붉은 군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싸웠는가 두려움 없이 보여줍니다. 저걸 거짓으로 이렇게 긋는 사람은 없겠죠? 진짜겠죠? 저 정도까지 올라온 사람이면 저걸 거짓으로 할지. 그러면 진짜 저 정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 어린 나이에. 눈을 좀 보십시오. 아, 오른쪽 눈이 애꾸같이 된. 예, 한쪽 눈을 잃었죠. 싸우다 다쳐서 된 것이죠. 또 한 명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저게 바로 바실리 추이코프의 20살 때 사진입니다. 바로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영웅. 스탈린그라드 시 10%가 남았을 때 그 10%를 한 달 동안 방어하면서 버텨내면서 결국은 전황을 뒤집었던 장군일 텐데요. 그 장군의 20살 때 사진입니다. 파릇파릇하네요. 예. 그래서 이 추이코프의 그 성장 과정을 놓고 보면 이 붉은 군대 장교들의 그 전형적인 그 패턴이 읽히는데요. 일단 툴라라고 하는 모스크바 남쪽에 있는 지방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3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 출신,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볼셰비키 당으로 들어갔고요. 그 이듬해 1918년에 내전이 벌어져서 반혁명과 싸우게 되니까 이때 19살 나이에 붉은 군대 들어가죠. 그리고 저기 20살 때 1년 지나 있을 텐데요. 저 때의 직책이 연대장입니다. 20대인데. 예, 20살인데 연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애송이들이 붉은 군대의 장교, 지휘관 내지는 아니면 정치위원들을 하는데 이들에게 있는 것은 젊음, 열정, 그리고 허상이든 실상이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고 하는 어떤 이념.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 정도는 그렇게 해서 채워질 수 있다고 치는데 예. 지금 백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데니킨이나 유데니치 뭐 이런 최고 사령관들이 막 포진을 해서 밀고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레닌이 전투 지휘를 할 수는 없는 없죠. 상황이잖아요. 트로초키라는 인물이. 트로츠키. 이 사람이 원래는 외교부 장관 격이었죠. 그럼 그렇죠. 약간 정치 쪽이네요. 예, 정치 쪽이었는데 사실 이 사람은 군사적 전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뛰어났던 건 뭐냐면 전략적인 판단을 너무 잘했다. 냉철하게 잘했다. 그다음에 경영 마인드가 되게 뛰어났다. 탁월한 어떤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인민 군사, 그다음에 해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은 국방부 장관에 더해서 총사령관 역할까지 둘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략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대를 만드는 역할까지 둘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군령권과 군정권을 둘 다 장악했던 엄청난 역할을 권력이네요.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닌의 신뢰를 받았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위치에 딱 등장하는 순간 전문적인 군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규전을 알고 있고 실제로 상대 정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기려면 양과 질을 둘 다 채워야 되는데 예. 양에서에 대한 부분은 병력 수잖아요. 예. 병력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 없잖아요, 지금.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징병제입니다. 맞습니다. 징병제를 하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트로츠키가. 예,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든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도망 못 가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쓰기 시작하죠. 예, 예. 거기 이제 공포라는 것도 있고, 거기 억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장벽 부대라는 걸 해가지고 뒤로 도망 못 가게 하는 이런 부대를 저지부대. 저지부대, 네, 예, 저지부대 이런 부대를 또 만들면서 나름 강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확장을 시키고 유지를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또 뛰어났던 건 뭐냐면
실제로 부대들을 돌아다니면서 혁명 사상이나 아니면 정신 무장을 엄청 잘 시킵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어떻게 보면 진짜 소비에트의 군대로서 충성을 다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또 하고 그게 효과를 발휘한 게 결국에는 처음에는 몇십만도 안 되던 군대가 전쟁 끝날 무렵이 되니까 300만 이상이 되는 걸 보면 예.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 내전이 한창 때는 500만 명을 넘는 군대를 만들게 돼요. 몇만 명짜리가 예. 500만 명이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병들은 많은데 네. 장교들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질적인 부분이에요. 예, 예. 어떻게 이들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 그래서 트로츠키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러시아 제국군에서 장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군사 전문가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그들에게 장교 직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볼셰비키 안에서. 당연히 혁명의 혁명의 순수성이 훼손된다라고. 예. 왜 또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구분을 하느냐. 이거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트로츠키가 끌고 온 제국군의 엘리트 장교들이 반혁명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병권을 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반혁명 세력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로츠키가 여기서 또 하나의 꾀를 냅니다. 구제국군의 장교들을 붉은 군대의 장교로 이용할 때 가족들을 볼모로 잡습니다. 인질제도. 예. 네가 만약에 혁명의 이상을 배반하고 반혁명도 넘어가면은 너의 가족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붉은 군대에서 계속 지휘를 하는 상황이 돼 있었고요. 이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치위원 제도입니다. 정치장교. 예. 군사적인 부문과 정치적인 부문을 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제국군 출신 장교에게 병권을 주고 정치적인 권한은 농민, 노동자 출신이었던 당원인 정치위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중공이나 북한이 따라한 그게 여기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엘리트 출신 구제국군의 장교들이 붉은 군대에서도 지휘권을 맡게 되는데 볼셰비키 지도부가 염려했던 수준만큼은 반혁명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 제가 장교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왜 이 사람들이 붉은 군대로 가담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군인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가장 커요. 군인이라니까. 생존과 실리. 예. 근데 거길 더 넘어서 나는 군인이고 싶다. 그렇지. 근데 군인이면 제대로 된 내 실력 발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혁명 정부 편에 쓰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위한 길이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외세가 누굴 도와주고 있어요. 백군을 도와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특히 장교들이 많이 갖잖아요. 근데 그 성향이 이제 적군에게 투영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백군이 어떻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백군은 기본적으로 장교 출신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휘관 하나 놓고 보면은 백군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경험 있는 노련한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훨씬 더 많고. 근데 이제 백군의 공통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통의 목표가 있고 그 공통의 목표가 어떻게든 그 밑에 구성원으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줘서 싸울 수 있게 만드느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군은 반 볼셰비키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더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넥스트가 없어요. 네, 비전이나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혹자는 민주주의, 혹자는 왕정복고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게 상층부의 지휘관들도 다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묶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때 반란 쿠데타 일으켰던 코로닐로프나 아니면 마지막에 총참모장이었던 알렉세이프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둘도 사이가 엄청 안 좋았고요. 코로닐레프나 알렉산드르 같은 경우는 내전이 거의 시작되기도 전에 죽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새로 지휘관이 된 인물들은 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한 명은 또 해군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각각 너무나 멀리 다 떨어져 있었다. 구심점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다. 사실 이게 구심점 얘기 나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살아 있었으면 어쨌든 간에 다 장군들이 생각이 달라도 어떤 그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규합할 수 있었는데 1918년 내전이 본격화되는 7월 8월에 당시 그 우랄 지역에 감금되어 있던 황제 내외와 아이들을 현지 볼셰비키가 다 총살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 만약에 요 황제 일가가 그 페트로그라드라든지 모스크바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볼셰비키 지도부가 통제를 했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살려둘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 우랄 지역이란 곳이
가장 과격하고 급진적인 노동 계급이 모여 있던 곳이에요.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예. 그리고 워낙 러시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이나 트로츠키조차도 우랄 지역에 있는 현지 혁명가들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황제 일가를 그쪽 혁명가들이 살려둘 리가 없던 것이죠. 결국 황제가 살아 있었으면은 어떤 구심점이 생겨서 반혁명 세력이 더 결속력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야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명의 경쟁자가 있는데 내가 더 성공해서 내가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야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네.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서쪽에 도와주지 있는 않아요, 서로. 이 사람들을 어디 협조자로 보기보다는 경쟁자로 보면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러시아는 안 그래도 돈이 없잖아요. 예. 그나마 백군은 돈이 외부에서 좀 유입돼서 무기라도 좀 채워질 것 같거든요. 적군은 뭘로 싸워요? 이게 사실 1차 대전 직후의 내전이기 때문에 구제정 러시아가 갖고 있던 방대한 무기가 사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그냥 이게 가지고 있는 잔존한 게 게 많이 있었어요.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중요한 공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공업도시잖아요. 저기 군수 공장들이 다 있어요. 당연히 거기를 갖다가 볼셰비키들이 장악하고 그걸 계속 돌리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저 백군 같은 경우는 그런 산업 중심지를 다 뺏기고 오히려 외곽의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의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거는 바로 이 백군 세력이었죠. 백군이 오히려 모자르군요. 하지만 이게 경제 위기 상황이어서 아직 이게 공장 가동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1918년, 19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볼시비키 당 중앙위원회 그 회의를 하는 회의록을 한번 봤는데요.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300kg인가 500kg의 감자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전선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지금 레닌과 트로츠키와 이런 사람들이 그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30만이라고 해봐. 네. 근데 500kg 주면 얼마나 버티겠어? 하루 그만큼 식량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물자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귀했구나. 예. 근데 백군은 원래는 없지만 지금 신식 무기들이 막 도착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시베리아 개입하면서 백군한테 주었던 무기는 30식하고 38식 소총이에요. 전혀 지금 제정 러시아군 내의 어떤 총하고도 호환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영국이 북극해에 있던 백군한테 지원한 건 엔필드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미국은 또 콜차크 군한테 이제 지원했는데 뭘 했냐? 스프링필드를 지원했어요. 다 달라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콜차크 군한테 스프링필드를 지원한다. 콜차크 군 전체를 무장시킬 수 있는 양을 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굉장히 찔끔찔끔 와요. 그러면 같은 부대 내에 탄약이 호환이 안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소총을 쓴다는 건 처음 한두 번의 전투는 모르지만 이 전투가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기관총 같은 중화기 뭐 이런 거는 사실 적군도 그렇고 백군도 그렇고 중구난방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포병 화력이었어요. 포병 화력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1차 대전 때 포병화력이 엄청 네. 중요하게 떠올랐잖아요. 붉은 군대는 그나마 76.2mm 공통적으로 제정 러시아군을 썼던 네. 포, 그다음에 공장에서 122mm 포가 계속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나오면서 표준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백군은 이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군한테는 105mm하고 155mm 앞포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충분한 숫자가 아니었죠. 그다음에 영국이 어디를 지원했다고 그랬죠? 북극해 있던 네. 그쪽은 영국제 13파운드하고 18파운드가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포탄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요한 대포가 있는데 이 대포를 한두 번의 전투 이후에는 못 쓰게 돼요. 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칫해서 붉은 군대가 기동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모든 포를 다 버리고 달아나야 됩니다. 특히 러시아 내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 타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보병끼리 막 싸우고. 근데 의외로 여기에 전차도 주고 장갑차도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붉은 군대의 특징은 전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전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땅덩어리 너무 예, 크니까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크니까. 너무 크니까 차라리 기차 타고 이동하고. 그래서 아니, 오히려 거기 장갑차 쪽에 훨씬 더 눈길을 돌리고 또 하나 이 붉은 군대의 가장 중핵인 무기가 뭐였냐면 이게 장갑 열차예요. 중요한. 열차를 무장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올립니다. 그다음에 백군은 전차를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영국한테도 마크 5 전차 받고 FT 전차도 뭐 프랑스한테도 받고 뭐 이렇게 다 전차를 받았는데 굴려보니 얼마 가지도 못하고 저걸 보지도 못하고 퍼지는 거예요.
너무 넓잖아 러시아. 숙련된 정비병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죠. 그다음에 연료 보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걸 뭐 하냐. 근데 여기서 똑같은 상황인데 붉은 군대는 어떻게 했냐. 야, 우리 기관총을 어디다가 4두마차나 2두마차에 실자. 마차에 실었어. 이게 타창카라고 이게 기병 전술하고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성과를 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거든요. 현지화 전략이 훨씬 더 네. 좋았던 거네요. 정답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바로 그거예요. 현지화 전략에 붉은 군대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요. 또 하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붉은 군대의 가장 큰 장점은 충분하진 않았지만 적었지만 내재화를 꾸준히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내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을 견디는 힘이 강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백군은 다양한 무기, 질적으로 우세한 무기를 확보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에 대한 지속성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이 길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욱더 불리해졌다. 특히 외국 군대 지원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더 예. 그렇겠네요. 러시아 내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주요 전투를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전 초반은 적군이 연전 연패를 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네. 연전 연패로 적군을 몰아넣은 골칫거리 군대가 따로 있었다면서요? 체코 군단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주의자로 구성된 부대인데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편에 싸웠던 군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서 이탈을 하면서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제 이 체코 군단을 서쪽 전선으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서쪽 전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왜 독일군이 다 이쪽으로 진격을 해와가지고 이쪽 이용할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이제 레닌 정부랑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 협정을 맺습니다. 아,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태워서 우리를 블라디보스톡까지 보내주라. 그럼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을 거쳐서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야. 아, 진짜 먼 길 돌아가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경로를 열어줬는데 그러다가 진짜 일이 터져요. 그게 바로 첼라빈스크라는 곳인데 여기서 누구랑 충돌하냐면 헝가리계 오스트리아 포로랑 충돌합니다. 여기서 네. 살짝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구조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원래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 계급이 게르만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민족 제국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많은 그 민족들을 다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동맹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헝가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군주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등 민족은 게르만인이고 2등 국민은 헝가리이고요. 그 밑에 3등, 4등으로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체코인, 슬로바키아입니다. 그러면 체코 입장에서는 원래 약간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던 저 헝가리 놈들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저 게르만한테 붙어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던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헝가리인들이 볼 때는 아, 우리가 쟤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맘먹으려고 드네 하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근데 상황상으로는 헝가리 쪽이 지금 포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두 민족이 서로 이제 붙은 네, 것이죠. 네. 근데 첼야빈스크에서 이게 충돌하게 된 것이 브레스트 리토프스 조약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있던 이 헝가리 포로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헝가리로. 그러니까 체코 군단은 야, 아직도 우리는 고향을 잃어갖고 이제 또 싸우러 가는데 저것들이 또 살판났다고 하니까 주먹 다짐이 나고 말은 또 통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대폭력 사태가 막 일어나면서 북적북적 되니까 결국에 볼셰비키가 그래서 체코 군단 너네 이럴 거면은 무장 해제 좀 하자. 너네 이렇게 폭도가 되면 안 되잖아. 막 그러면서 무장 해제를 시도하니까 그다음에 체코 군단이 무장 봉기를 일으킨 거죠. 공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체코 군단 병사들 일부를 체포하거나 또 총살하는 이런 일도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극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체코 군단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5만 명이 넘었어요. 게다가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철도를 타고 있잖아요. 기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철도를 따라서 이들의 반란이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그죠. 또 이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체코 군단이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는데 당시 철도편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분산이 돼서 가고 있었어요. 이미 선두 부대는 저 거의 뭐 시베리아 한가운데 중앙 시베리아까지 가 있는데 이쪽 후미는 아직 저쪽 전선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코앞에서 출발 이제 겨우 하고 있었고 이제 우라를 넘고 있으니까 볼셰비키들이 우리를 이제 무장해제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들 다 우리 각계격파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시베리아까지 갔던 체코 군단이 거꾸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옵니다. 우리 동지들 다 구출해야겠어 하면서 무장한 상태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서쪽으로 가면서 그 지역 볼셰비키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베리아 횡단철도 간선 일대를 갖다가
다시 다 탄원합니다. 대부분 철도가 도시를 관통하잖아요. 이때 체코 군단이 놀라운 게 장갑 열차를 자체 제작합니다. 도시 점령 작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장갑 열차가 그럼요. 한가운데 들고 가서 대포를 쏴 제끼니까. 저 당시에 저 정도 중장갑에 저 정도 중화력을 지닌 이동하는 수단이 있으면 네. 참 아깝하죠. 그 장갑 열차가 또 이제 군사적으로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특히 트로츠키가 이걸 잘 활용했잖아요. 예. 이게 이동 지휘소, 맞아요. 기동 사령부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최고 사령관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적시적소에 병력을 투입하고 화력을 보냄으로써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이끌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혁명과 내전 시기에 그러니까 모든 공권력을 가진 그 통치기구가 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였는데 그나마 명령을 내려서 수행되는 조직이란 것이 저런 장갑 열차 안에서 열차에 이루어졌다. 있는 군인들과 어떤 직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게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그렇죠. 그게 제 최고 사령부였죠. 네. 한마디로. 볼셰비크의 강점이 선전에 있는데요. 트로츠키가 운영했던 장갑 열차 안에는 인쇄소하고요, 신문 간행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 전단과 신문을 뿌려서 자신들의 대의를 선전하고 하나의 움직이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 무기가 아니라 예. 그 프로파간다 플랫폼으로 쓰였군요.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정말 상징적인 무기가 된 거죠. 우리 러시아의 소비에트의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껏 우리가 쓰던 표현 적백내전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러시아 내전이라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예. 뭐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도 있고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고 탈출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고 혁명 세력이 난 니네들 싫어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정말 하나의 조직이 아닌 다양한 반혁명 세력들이 그냥 쟤네들 무너뜨리자라는 느낌이 지금 좀 강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백군들이 각자 지금 진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략적으로 어디가 최고의 요충지다라고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체코 군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 일대부터 한번 좀 보는 게 어떨까 네. 싶은데요. 체코 군단하고 힘을 합친 게 콜차크가 이끄는 백군이었는데 콜차크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콜차크 백군이 도대체 어디서 뿅 튀어나왔냐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간섭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콜차크는 이 제정 러시아의 굉장히 유능한 해군 제독이었죠. 제독이었죠. 예. 과학자죠 또. 그럼요. 그런 쪽에도 굉장히 싹 사진만 봐도 굉장히 샤프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하. 굉장히 눈매가 매서운데 아주 뭐 견시에도 능하고 유능한 해군 지휘관이었는데 미국으로 파견이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이제 혁명이 터져버린 거예요. 콜차크가 볼셰비키 대항 굉장히 상극이었거든요. 아니 이놈들이 하면서 내가 외국에 나와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야. 이런 근본도 없는 것들이. 네. 그러면서 콜차크가 접촉한 게 영국입니다. 맞아요. 영국도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처칠 같은 이런 보수주의 정객들이 엄청나게 싫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이 영국 측과 접촉해서 내가 러시아를 구원하러 가야겠으니 영국 좀 도와주시오. 네. 라고 해서 미국에서 태평양을 넘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극동 지역에서 백군 세력을 조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와서 네. 중부 시베리아까지 장악한 체코 군단 쪽과 합세를 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시베리아 어무스크에서 자기가 나는 최고 지도자야 이렇게 선언을 딱 하면서 합세를 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배신감 느끼고 돌아와서 영국과 손을 잡고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병사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일대에 잔존해 있던 백군 병사들. 그냥 원래 왕당파고 반혁명 세력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일반 사병들은 역시 농민들을 징집해가지고 맞아요. 네. 채우는 끌어들이는 것이고요. 거죠. 사실 이게 참 역설적인 네. 경우죠. 이게 콜차크가 최 박사님 말씀대로 유능한 해군 제독이었거든요. 아주 안개가 낀 바다에서 배가 실루엣만 보일 때 이게 몇 년형 무슨 형태의 군함이다라는 것을 다 맞출 정도로 정말 그 바다에서의 어떤 해전에 가서는 정말로 그 천재급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뛰어난 해군 제독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땅 위에 있었어요.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그 잡다한 정치 세력과 이합집단을 하면서 반혁명을 이끄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도시가 바로 볼가강 상류에 있었던 카잔입니다. 가자. 근데 카잔이 중요한 도시죠. 교통이나 아니면 물자의 전략적 정말 요충지인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해요. 네, 여기에 구 러시아 제국의
정말 금은 모아. 거기 돼지 저금통이 여기 있습니다. 금광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금괴. 진짜 금괴예요? 예. 황제의 금고 같은 게 비상용으로 쓰려고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그 왜 미국 FRB가 미국의 금괴를 모아놓은 곳이 포트녹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포트녹스가 바로 저 이 카잔에 있었어요. 네. 진짜 금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차지하면 결국 뭘 할 수 있습니까? 외국 군대랑 협상도 할 수 있고 돈 주고 병사도 구해올 수 있고 무기도 살 수 있고 그럼요. 어마어마한 자금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어우, 금은 세계 화폐인데. 그럼요. 그래서 이 카잔을 함락시킨 이후에 사마라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11일까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볼셰비키가 위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볼셰비키가 이때 이제 트로츠키가 나섭니다. 이건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막는 수준을 넘어서 결국에는 이 지역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지. 되찾아야 되겠다면서 대규모 반격 작전을 하게 됩니다. 감자 300kg 갖고도 지금 회의하는 상황인데 금을 지금 얼마를 잃었는데. 그래서 18년 8월 달에 이 카잔을 뺏겼었는데 거의 이제 8월 말부터 반격을 하잖아요, 곧바로. 그러면서 9월 달에는 카잔 전투에서 불군 군대가 포위하고 협공을 해가지고 이제 카잔을 다시 뺏어요. 뺏은 다음에 군계를 다시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다 했어요. 네, 남은 또 거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대적으로 이제 반격을 하는데 그중 했던 또 유명한 전투가 이제 아까 빼앗겼던 신비르스크 전투입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인물이 투하첵스키죠. 투하첵스키가 거의 군사령관으로 이때 나오는데 불과 25세였습니다. 사령관이요? 네, 사령관으로 하면서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사람 특유의 기동전을 선보이죠. 그리고 이때 많이 움직였던 사단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강철 사단으로 소련의 유명한 사단이 되기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활약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계속 전격전처럼 확전을 시켜가면서 다른 하류의 볼가강 하류의 핵심 도시들까지 계속 탈환하면서 소련군이 생각했던 볼가강 회랑 확보를 거의 다 하게 됩니다. 네, 이 당시 투하첵스키의 별명이 유명한 붉은 나폴레옹이었죠. 네. 이 당시 붉은 군대에서 출세한 장교들은 대부분 근데 기병이었어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우리가 포병 출신이었잖아요. 그 당시엔 대포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포병 출신들이 이제 출세를 했는데 이 적백내전 같은 경우는 워낙 광대한 영토에서 기병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기병 출신 장교들이 이때 많이 승진하고 득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시 볼셰비키가 회복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우랄 산맥 넘어가는 길, 시베리아로 가는 길, 혹은 중앙아시아로 빠지는 이 모든 길들을 다시 회복했고 콜차크의 세력이 여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콜차크가 출발할 때 분명히 아주 든든한 지원 세력이 하나 있었잖아요. 체코군. 네네. 체코군도 그럼 여기서 그냥 같이 망한 거예요? 체코 군단 태세를 바꾸죠. 네. 네. 지금 뭐 체코 군단이 백군이랑 합세해서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서부전선 지금 가려면 또 너무 머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 백군이랑 좀 더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만약에 일이 잘 되면은 우리가 더 큰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갖고 싸우는데 콜차크의 군대가 이렇게 생각보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서 밀리게 되니까 체코 군단이 역시 이거는 같이 할 가치가 별로 없다. 우린 그냥 원래 기도했던 대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우리 고향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쪽이랑도 배신을 하게 됩니다. 체코가 태세 전환이 빠르네요. 그리고 또 백군 지휘관들이 날 또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더 열받고 결국에는 여기서 볼셰비키랑 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콜차크를 잡아서 넘길 테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아니 발 빼는 거 정도야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거 완전 배신이죠. 항상 용병은 편을 바꿀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적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로츠키가 점점점 병력을 전시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병력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함부로 발 뺐다가는 뒤통수를 맞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혁명 세력들이 이 시베리아에도 굉장히 준동하면서 괴롭히고 있던 상황이니까 장관들한테 열대 보내버려. 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 20년이나 돼서야 콜차크를 넘겨주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죠. 그러니까 거의 2년 걸린 거예요. 거의 2년 걸렸네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체코 군단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 군대를 부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중 하나가 이제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윌슨의 외교를 보면 알겠지만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 어때요? 괴리가 좀 있어요. 괴리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 내전의 개입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명분 중 하나가 체코 군단을 우리는 안전하게 철수시키겠다.
그들은 독립을 원한다. 네, 민족주의 원칙에 네. 의해. 그래서 미군이 실제로 들어갔던 곳이 저 무란스크 쪽도 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선 안정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속내는 그게 아니었죠. 하나는 볼셰비키의 확산을 공산당 저지. 막아보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일본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일본을 사실 미국은 잠재적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일본 세력을 좀 견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의 전후 주도권도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실리적 요인들이 같이 결합하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하지만 뭐 이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은 결국에 물러나면서도 또 우리에게 굉장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관계를 맺고 가죠. 왜요? 데니키는 남부 전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짜리친 전투입니다. 저때 저 지역으로 파견된 강철의 강철의 대원수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된 거죠. 정말 빠르게 진격합니다. 제대로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페트로그라드 20km까지 왔습니다. 이때 레닌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내줘야 될 것 같다. 포기하자. 트로츠키가 반대하죠.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죠. 그래서 트로츠키가 직접 장관 요차를 타고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거의 10만 명 가까이를 증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로츠키가 저는 여기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홍길동이구나. 난데없이 또 변수가 생깁니다. 또 쳐들어온 군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지? 진짜 뜬금없죠. 폴란드, 러시아라고 하는 자기 조국을 폴란드라고 하는 외세가 침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명장들이 대거 붉은 군대에 가담하게 되죠. 1차 대전의 명장들이요. 예, 여기서 레닌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